브롱스 지역 반이스라엘 단체가 이스라엘 증오범죄 용의자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유학생 입학 금지 조치를 다른 대학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교차로에서 12살 소년이 픽업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트렌턴에서 자녀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콜롬비아 국적의 여성이 20년 넘게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뉴욕 브롱스 지역의 극좌 성향 반이스라엘 단체가 이틀 전 워싱턴 DC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9시경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총격 피해자는 사라 밀그림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야론 리신스키로 밝혀졌습니다. 31세 남성 용의자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는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두 사람에게 20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총격에 맞은 피해자들이 쓰러진 뒤에도 총격은 계속됐으며 피해자 여성인 밀그림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어서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다음 주 약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FBI는 해당 사건을 증오범죄로 분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롱크스 반전연합은 SNS를 통해 총격범 로드리게스를 찬양하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드리게스가 한 일은 반유대주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엘리아스 로드리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브롱스를 지역구로 둔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 의원은 성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브롱스 반전연합은 지난 10월 7일부터 자신을 포함해 유대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으며 이번에는 유대인을 겨냥한 살인을 두고 반유대주의를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반유대주의적 테러 행위 정당화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이 단체는 현재 소셜미디어 X에 약 3,4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진전이 없는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에 불만을 표출하며 다음 달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래전에 애플의 팀 쿡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제조 및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애플은 미국 정부에 최소 25%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카타르를 방문하는 중에도 기자들과 만나 애플의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을 비판하며 미국 내 생산을 촉구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 상당수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애플은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팀 쿡 CEO는 이달 초 실적 발표에서 6월 분기부터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아이폰은 인도에서 생산되고 아이패드와 맥, 애플워치, 에어팟 등은 베트남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다음 달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EU는 매우 다루기 어렵다며 그들의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징벌, 비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은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최근 보낸 입장문에서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 6G 통신 협력 강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와 민감도가 덜한 농산물 품목에 대한 미국산 수입 확대도 제안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EU는 즉각적인 반응은 일단 자제했습니다. EU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호응하기 위해 미국 철강 관세 대응 차원에서 시행하려던 보복 관세 계획을 7월 14일까지 90일간 보류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외국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며칠 내에 학교를 옮기거나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조치를 다른 대학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은 오늘 트럼프 정부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이는 다른 모든 대학의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음 장관은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 인가를 상실했으며 더 이상 외국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음 장관은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노음 장관은 하버드가 폭력적인 반유대주의를 주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은 오늘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는 자격을 취소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럼프 정부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특히 학기 졸업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타격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하버드대는 자격 취소는 미 헌법 및 연방 법률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대학 그리고 재학 중인 7천여 명의 유학 비자 국제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파괴,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대는 현행 학기에 6,800명에 가까운 국제 학생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등록 학생의 27%에 해당합니다. 대학은 소장에서 자격 취소는 수천 명 학생들의 입학을 폐기시키고 수많은 학술 프로그램, 의료 활동, 강의와 연구 실험실을 대혼란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389년 역사의 하버드 대학은 국제 학생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교차로에서 12살 소년이 픽업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월요일 저녁 퇴근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18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플라워힐 인근에서 12세 소년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세 소년은 저녁 6시 38분경 미들넥 로드와 노던 블러버드 교차로 부근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뛰어들었고 이때 북쪽 방면으로 주행하던 2023년식 포드 픽업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퇴근 차량들로 붐비는 시간에 발생했으며 피해 소년은 사고 직후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에게만 먼저 통보한 상태입니다. 12세 소년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낸 픽업 트럭 운전자는 18세 남성으로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구조대와 수사 당국을 기다렸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과속 및 부주의 운전 여부 등 사고가 발생한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몇 주 전에도 인근 뉴하이드 파크 지역에서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운전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픽업 트럭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치는 사건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바 있습니다. 당시 서부 뉴욕에 거주하는 주민 64세 브라이언 롤이 자신의 픽업 차량을 이용해 29세 오토바이 운전자 이비스 알렉스 바에즈를 일부러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바에즈가 오토바이에서 쓰러지며 가드레일에 끼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일을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방문해야 할 경우 따로 휴가를 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뉴저지 트렌턴에서 자녀들의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주 법은 이미 학부모가 연간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유급 병가는 학교 관련 컨퍼런스, 회의 또는 행사 참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이 일을 더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 근로자들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양당이 합의한 주 상원 법안은 빈스 폴리스티나 상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테레사 루이스 상원 다수당 대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각 사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회사가 직원의 병가에 대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학부모에게 추가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법안은 하원에서 승인됐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폴리스티나 의원은 부모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점점 더 바빠지고 있어 교육 시스템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에게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더 많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은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권익옹호단체인 뉴저지 비즈니스 앤 인더스트리 협회는 이 법안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시민행동의 네나 자보르스카 이사는 이 법안의 시행에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콜롬비아 국적의 한 여성이 20년 넘게 신분증을 도용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투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콜롬비아 출신의 59세 여성 리나 마리아 오로비오 에르난데스를 사회보장번호 도용과 허위 진술,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등 6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도용한 신분을 이용해 20년 넘게 미국에 불법 거주하며 40만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8개의 주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복지수당까지 신청해 받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르난데스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보조금 약 26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201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장애인 수당 10만 달러, 2005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SNAP 푸드 스탬프 약 4만 3천 달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1월에는 허위 신분증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한 뒤 2024년 11월 5일 대선 당일 실제로 투표까지 했습니다. 현재 에르난데스는 사회보장번호 도용, 미국 여권 신청 시 허위 진술, 가중 신원 도용,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허위 유권자 등록, 그리고 불법 투표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지난 2월부터 연방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에이미 콘넬리 사회보장국 특별수사관은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 정부 시스템을 장기간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샌디에고의 한 주거 지역에 소형 제트기가 추락해 최소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수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샌디에고 머피 캐년 지역의 살먼 스트릿에 추락한 항공기는 세스나 550 모델로 뉴저지 리버티 공항을 출발해 캔자스 위치타에서 연료를 보급한 뒤 샌디에고의 몽고메리 깁스 행정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의 전선과 충돌하며 주택가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직후 충돌한 건물과 차량 일부가 불길에 휩싸이며 폭발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 100명이 대피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연방정부의 혼잡 통행료 폐지 4번째 시한 준수를 거부하며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의 거듭된 위협을 가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TA와 주교통부는 수요일 더피 장관에게 보낸 2건의 서한에서 통행료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피 장관의 마감 시한과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위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 주정부에 맨하탄 교통 혼잡세 중단 기한 불응 시 연방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지만 뉴욕주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결국 혼잡세 시행 여부는 재판부 결정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웨스트빌리지에서 하일과 가죽 재킷을 입은 스타일리시한 여성이 우연히 자신의 사진을 찍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를 가위로 찔렀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웨스트 휴스턴 스트리트 인근 베릭 스트리트에서 소셜미디어 사진 촬영을 하던 36세 여성은 실수로 자신의 사진을 찍게 된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남성의 어깨를 때린 후 가위를 휘두르고 등을 찔렀습니다. 이후 여성은 휴스턴 스트리트 지하철역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을 찌른 여성을 목격했거나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새로운 연구에서 미국 해변의 박테리아 핫스팟 10곳이 밝혀졌습니다. 서프라이더 재단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해변과 샘플링 장소의 80%에서 주 보건 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박테리아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세그하버의 윈드밀 비치, 햄튼스 해변은 뉴욕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여름 휴양지이지만 수질 샘플을 분석한 결과 박테리아 수치가 43%로 미국 50개 주에서 7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럴 경우 설사, 피부 및 눈 감염, 발진, 위장 증상, 독감 유사 증상, 심지어 간염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셋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53세 브루클린 남성이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추락 사망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워싱턴 포스트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남성이 3층 창문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소방관 1명이 접이식 사다리 꼭대기에서 남성을 도와 불길에서 탈출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첫 번째 사다리에 발을 디딘 순간 사다리 윗부분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남성은 아래층 델리 차양 위로 추락한 뒤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우버 운전기사 아시크 후세인으로 확인된 이 남성은 메디컬 센터로 급히 이송됐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뉴욕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